미스테리 사건 진행하는 신지우입니다. 이번 사건은 가장 유명한 동화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단란한 가정의 딸이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는 새 어머니와 재혼하면서 그 딸들인 새 언니들과 함께 살게 되는데요. 언니들은 새 가족이 된 막내 여동생에게 재를 뒤집어 쓴 부엌대기라는 뜻의 신데렐라라고 불렀습니다. 온갖 굳은 일을 시켰고요. 못 살게 대했죠. 그래도 신데렐라는 묵묵히 자기가 맡은 역할을 다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곳을 다스리던 왕이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된 거예요. 신부감을 찾기 위해 무도회를 열었고요. 나라의 젊은 여성들을 모두 초대했죠. 새 어머니와 언니들도 이 왕자를 만나기 위해 무도회를 갑니다. 하지만 신데렐라는 집안일을 하느라 갈 수가 없었어요. 이때 요정이 나타나죠. 드레스와 구두를 주면서 무도회장을 보내주는데 대신 12시가 되기 전까지 집에 돌아와야 한다는 약속을 합니다. 무도회에서 만난 신데렐라와 왕자는 서로 반했어요. 하지만 12시가 가까워지자 신데렐라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그러다 한쪽 유리구두를 잃어버리게 되죠. 왕자는 구두의 주인을 찾아 아내로 삼겠다는 발표를 했고 나라에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구두를 신겨봤어요. 하지만 맞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데렐라의 집까지 찾아온 왕자는 새 언니들에게도 많지 않던 구두가 신데렐라의 발에 딱 맞게 되자 신데렐라에게 청혼을 하면서 왕자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로 이 동화가 끝나게 되죠. 자, 하지만 현실에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가끔씩 자신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큰 성과를 내는 경우들은 물론 있죠. 그래도 어디까지나 동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현실과 구분해야 되고요. 허구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요, 한국의 신데렐라라고 불리던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동화와 다른 점은 우리가 아직 이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지,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이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주도 출신인 이방현 씨는 어려운 가정 환경을 극복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 소재 치과에서 치위생사로 일하던 여성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일도 잘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도 했고 혼자 서울 생활을 했지만 자신보다는 멀리 사는 가족을 더 먼저 챙기던 사람이었죠. 그러던 중 이방현 씨는 2009년 교회에서 이 알렉스 최라고 하는 당시 32살의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알렉스는 큰 키에 아주 누구나 호감을 가질 만한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연세대를 졸업한 뒤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미국 경영전문대학원인 MBA 과정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는데요. 또 부모님은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으며 상당한 재력도 가진 상류층 집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알렉스와 이방현 씨는 금방 깊은 사이가 됐고요. 4년 만에 알렉스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신과 결혼해 살자며 청혼까지 합니다. 이 일로 이방현 씨의 주변에서는 신데렐라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씨도 알렉스와의 결혼을 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향에 있는 가족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에 양쪽 집안의 경제력이 컸던 거예요. 하지만 알렉스와의 만남을 포기할 수 없던 이 씨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집안 사정을 속여오면서 만나게 됐죠. 알렉스의 집안도 경제력 차이로 이 결혼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알렉스는 너무 적극적이었어요.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일단 미국으로 같이 건너가서 부모님을 설득해보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헤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혼을 아주 서두르고 있었어요. 이방현 씨의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결혼을 선택하는 순간 한 사람만 믿고 자신의 가족과 직업을 포기하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씨는 결국 결혼이라는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됐고요.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이 씨는 정말 상류층 남편을 만난 신데렐라가 돼버렸죠. 두 사람은 미국으로 갈 날짜와 결혼식 그리고 유럽 신혼여행 계획도 세웠습니다.
2013년 1월 24일 오전 9시 비행기를 예약했고요. 출국 전날인 1월 23일에 식당을 운영하는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마지막 인사를 한 다음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빼고 필요가 없어진 휴대전화도 해지했죠. 이 씨는 가족에게 미국 생활이 안정되려면 한 달 정도가 걸릴 것 같으니 그동안 연락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했고,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던 가족은 이 씨의 말만 믿고 시간이 지나면 딸이 다시 연락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딸에게선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가족은 출입국 관리소를 찾아가 이 씨의 행방을 알아봤어요.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씨는 출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다른 국내 여행사를 모두 찾아봤어요. 하지만 1월 24일 이후 어디서도 이 씨가 비행기를 탔다는 기록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방현 씨는 이날 실종된 거예요. 가족들은 일반인의 힘으로 딸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69일 만에 경찰을 찾아가 실종 신고를 했어요. 이 씨가 실종됐다는 것을 뒤늦게 안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심경 변화를 일으켰고 가출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동생의 말이 있었는데, 평소 언니가 남편이 될 그 알렉스 최의 집안이 상류층 재력가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고, 그쪽 부모님도 의사나 변호사, 검사 정도의 재력가 집안과 결혼하길 원했다는 말도 전해 들었다고 밝혔어요. 그렇다면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던 이 씨가 알렉스 최에게 조금씩 거짓말을 해왔었고 남을 속였다는 죄책감에 결국 연락을 끊은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 심경 변화로 인한 잠적이라고 보기엔 이해되지 않는 정황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씨의 생활 반응을 조사해 봤습니다. 통신, 금융거래, 병원 진료 기록, 인터넷 접속 등을 추적해 보니 여기서 아무런 기록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씨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반응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유일하게 이 씨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는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용 시간을 보니 주로 심야에 택시를 타거나 모텔, 나이트클럽, 술집 등에서 결제된 기록들이었어요. 이 중엔 이 씨가 실종 직전까지 살던 집과 10분 거리에 있던 편의점에서 사용된 기록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카드가 사용된 것을 찾아 이 사용자를 만나봤죠. 이 사람은 충격적이게도 이 씨와 결혼을 약속하던 알렉스 최였습니다. 이미 이 씨의 전세 보증금이었던 700만 원도 유흥비로 다 써버린 뒤였어요. 경찰은 알렉스 최를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자세한 수사를 해봤습니다. 예상대로 알렉스는 굉장히 수상한 사람이었어요. 이 씨와 출국 예정일이었던 1월 24일 새벽에 인터넷으로 이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겁니다. 알고 보니 해지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 이틀간 차를 하나 렌트합니다. 렌터카를 반납할 때 이 운행 기록을 보니 43km였거든요. 왕복거리를 감안하고 이틀밖에 빌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시간상 여러 곳을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 지역 정도만 들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거리들을 보면 대략 부천, 안양, 성남, 하남, 구리, 고양시 정도예요. 서울과 인접한 지역은 웬만하면 다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인 거죠. 그리고 이 씨가 실종되던 4일째 특수 칼 전문점에 가서 한 자루에 30-40만 원 정도 하는 비싼 회칼을 구입했고요. 이 씨가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자, 이 정도 정황이 보이면 알렉스 최라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이방현 씨의 실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경찰은 알렉스에게 이 씨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알렉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출국 전날 이 씨와 심한 말다툼이 있었는데 화가 난 이 씨가 갑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 던지더니 뛰쳐나간 뒤로 연락이 끊겼다는 거예요. 경찰은 어디서 말다툼이 있었는지 다시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봉천동에 있는 모텔이라고 이야기하다가 경찰이 인터넷 접속 기록을 보여주자 자신의 집이었던 것 같다며 말을 바꿨어요. 경찰은 알렉스 최를 더 추궁해봤습니다. 왜 출국 전 이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는지를 물어보니
여자친구의 가족들에게 연락이 올까봐 두려워서 그랬다고 합니다. 소지품을 버린 이유도 아버지가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버렸다면서 둘러댔어요. 그렇다면 출국 당일 렌터카를 빌린 건 어떻게 해명했을까요? 알렉스는 쇼핑몰에 가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스가 사는 곳에서 쇼핑몰까지의 거리를 보니까 왕복 23km 거리였어요. 렌터카의 주행거리가 43km였죠. 그러면 20km가 남게 되는 겁니다. 이 남은 거리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니 알렉스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어요. 이어서 회카를 구입한 이유도 자신이 평소 우울증이 있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진술을 했고요. 칼의 행방은 아버지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없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자해를 한다는 것이 분명 이상하죠. 하지만 그 전에 따져봐야 할 것은 우울증으로 자해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보통 면도칼이나 커터칼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스가 산 칼은 가격이 비쌌습니다. 회를 전문적으로 뜰 때 사용하는 사시미 칼이라서 쉽게 구하기도 힘든 물건이고요. 전문직 사람 아니면은 조직폭력배들이나 주로 사용하는 아주 목적이 뚜렷한 칼이에요. 그래서 자살의 목적으로 선택하기엔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알렉스 최라는 사람이 대답한 이방현 씨의 실종까지 일들은 모두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경찰은 다른 의심을 해봤어요. 알렉스 최라는 사람의 진짜 정체인 거죠. 자신의 말대로 정말 미국의 재력가 집안 사람이 맞긴 하냐는 겁니다. 알렉스 최는 이 씨에게 접근할 때 자신이 미국에 사는 한인 부동산 재벌 2세이며 연세대를 졸업해 증권회사에 재직 중인 엘리트라고 소개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심지어 알렉스 최라는 이름도 가짜였습니다. 원래는 정 씨였어요. 자, 그렇다면 미국의 상류층 재벌이라고 한 이 아버지는 어떨까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미국에 살지도 않았고요. 한국을 나간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로구 연립주택에 살면서 폐품을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집안 배경이나 신분이 모두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 씨라는 사람의 진짜 정체는 뭘까요? 회사에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던 무직자였습니다. 정씨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고 지방대학에 진학은 했지만 1년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중퇴했다가 별 직업 없이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경찰 조사에서 공무원을 준비 중인 공시생이라고 둘러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본 적도 없고요. 거짓말을 자주 하고 습관적으로 하던 사기꾼인 것이죠. 정 씨는 2009년부터 약 4년간 이 씨와 가족들을 속여왔습니다. 미국으로 가자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고요. 예약할 돈도 없는 데다 당연히 미국엔 연고도 없었어요. 사실 이러는 동시에 정 씨는 다른 여성 4명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정 씨에게 속은 피해자들을 보니 2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까지 연령대가 아주 다양했고요. 이 여성들은 대부분 동호회나 클럽에서 정 씨를 만나 알게 된 사이였어요. 모두 명문대 출신이자 부잣집 아들이라는 말에 속았던 것이죠. 정 씨는 이 씨가 실종된 직후 다른 여성과 싱가포르로 여행을 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여성을 만나보니 이방현 씨 실종 1년 전부터 정 씨와 동호회에서 만났고요. 2년째 만나던 사이였어요. 원래 싱가포르엔 갈 계획이 없었는데 정 씨가 해외여행을 가자며 졸라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여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어요. 이 여성은 실종된 이방현 씨가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진짜 여자친구라는 주장만 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요. 정 씨는 이 씨 외에도 다른 여성들에게 자신을 상류층 자제라면서 접근했고 마치 이 여성들이 신데렐라가 된 것처럼 속여오던 사람이라는 거죠. 부잣집 아들 행세를 하면서 정작 데이트 비용은 대부분을 피해자들이 내도록 했어요. 하지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기념일마다 비싼 시계나 가방 등을 선물했어요. 이렇게 환심을 사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특히 사라진 이 씨에게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해준 건 모두를 미국에서 결혼만 한다면 모두 보상해주겠다고 달래왔어요. 이렇게 이 씨는 아무 의심 없이 정 씨와 계속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정 씨는 직업도 없는데 어떻게 여성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사줄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씨 외에 만나고 있던 다양한 여성들에게 생활비를 얻어 쓰고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다른 여성들에게 돌려막고 있었던 것이죠. 따져보니까 이 금액이 상당한 액수였어요. 경찰은 이 씨를 조사해 얻은 정황과 이 씨의 생활 반응이 전혀 없는 것을 봐서 정 씨가 이방현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정 씨가 그동안 해온 행동들이 모두 사기로 밝혀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씨를 살해했다는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씨의 시신이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했어요. 다시 정 씨를 취조해 봤죠. 첫 번째 질문은 이 씨를 죽였는가? 두 번째, 이 씨가 죽은 사실을 목격했는가? 마지막은 실종된 이 씨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가? 였습니다. 이 질문의 정 씨는 모두 아니다, 모른다 로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전부 거짓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정 씨는 다시 자신의 우울증 처방으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왔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잘못 나온 것이고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최면 수사까지 제안했어요. 하지만 이건 또 거부했어요. 마지막으로 정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씨의 실종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죠. 결국 검찰은 정 씨에게 사기와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혐의밖에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정 씨에게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어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정 씨가 이방현 씨를 살해했다는 물증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와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고요. 최종 징역 2년만 선고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사람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3년이 많은 오히려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출소한 상태예요. 형을 다 살았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방현 씨 실종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현 씨의 실종 사건은 현재 미해결로 남은 상태고요. 이 씨를 살해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야만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신데렐라라고 불리던 이방현 씨에겐 그날 어떤 일이 있던 걸까요? 사건의 진술은 정 씨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건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방현 씨는 실종된 지 올해로 6년째가 됐습니다. 아직도 이 씨가 생존해 있다는 단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전문가들은 이 씨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안타깝지만 그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석인 것 같아요. 특히 유력 용의자인 정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주 뻔뻔한 태도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이 할 말을 잃을 정도였다고 했는데요. 이 씨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했죠. 이 이유를 정 씨에게 물어보니까 나중에 갚아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썼다면서 이방현 씨 실종에 별로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사라진 이유도 전부 이실탄만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가려던 것은 처음부터 사실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지도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적당히 만나다가 자신이 미국에 간다고 하면 헤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씨가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일이 커졌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 씨와 가볍게 만난 뒤에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거지만 이 씨가 따라가겠다고 하자 결국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씨의 가족들은 당연히 정 씨 주장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경찰에 실종 신고할 때 남자친구라는 정 씨에게도 연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딸에 대한 질문을 하자 정 씨라는 사람은 태연하게 자신과 함께 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종됐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 거예요. 걱정을 하거나 찾아보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 씨는 이방현 씨 실종 이후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고 소지품을 모두 없애는 수상한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결국 이 씨의 마지막 행적을 아는 사람은 정 씨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사건에 대한 심증은 많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입증이 가능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정 씨가 직접 자백하기 전까지는 이 씨의 행방을 알기가 사실상 힘든 상황이고요. 따라서 사건을 해결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현재 가족은 사건 재수사 요청을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이 사건의 진범은 경찰의 추측대로 정 씨가 유력합니다.
하지만 정 씨는 이 씨나 다른 여성에게 사기를 쳤다는 사실 외에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정 씨가 스스로 입을 열려면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러지 않으면 이대로 시간만 지나갈 거고요. 결국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다음 영상에 대한 링크가 밑에 있습니다. 누르시면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어요. 이번 내용은 2013년 1월 23일에 사라진 이방현 씨 실종 사건이었습니다.